그 피아노는 절대 손대지 말랐습니다. 그런데 왜 내 손이 먼저 기억합니까? 기사님, 저 오르간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어기면 바로 퇴출입니다. 여기서는요. 지금도 누군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안쪽으로 길게 울려 퍼지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대리석 복도를 따라 걸으셨습니다. 집이 이렇게 큰데도 숨소리 하나가 무겁게 들리셨습니다. 벽엔 값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반짝이셨지만 그 빛이 따뜻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래 비워둔 방에 사람이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간 뒤처럼 공기만 남아 있으셨습니다. 복도 끝에서 가사총괄 박순덕 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낮추지 않아도 집이 조용하니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히셨습니다. 순덕님의 눈은 규칙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누구나 사라지는 곳, 그걸 수십 번 겪으신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위한다는 기색이 아주 잠깐 스치셨습니다. 경고는 공격이 아니라 보호처럼 느껴지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왜 그 경고를 먼저 받았는지 곧 이해되셨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리드 오르간이 놓여 있으셨습니다. 새 것도 아니고 최신식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악기는 마치 이 집의 중심처럼 버티고 계셨습니다. 덮개는 단단히 닫혀 있었고 목재결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으셨습니다. 표면에는 손길이 지나간 방향이 남아 있으셨고 먼지 한 톨조차 허락하지 않는 집요함이 느껴지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이유 없이 발이 멈추셨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가슴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튀어오르셨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셨습니다. 낯설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낯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물건을 다시 본 것처럼 손끝이 저릿하셨습니다. 기억은 없으셨는데 감각이 먼저 알아보시듯 하셨습니다. 순덕님이 제 시선을 끊어내리시듯 거실 한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알겠다는 말을 속으로만 반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이셨습니다. 저는 실수 하나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셨고 집에 계신 봉자 할머니께 약속드린 월세 날짜도 떠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악기 따위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자꾸 오르간의 덮개 선을 따라가셨습니다. 마치 그 틈 사이로 무엇인가 새어나오려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손잡이를 닦던 제 손가락이 떨리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장갑을 더 단단히 끼셨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셨습니다. 절제된 박자, 늦지 않은 리듬. 집의 주인이 내려오실 때 나는 소리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던 듯 하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눈을 내리깔고 숨을 길게 고르셨습니다. 서정우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서셨고 뒤이어 한미영 사모님이 조용히 따라오셨습니다. 두 분은 화려하셨지만 기쁨의 기운이 아니셨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통증을 정장 안에 숨기고 계신 듯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시선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멈춤이 길지도 짧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순간 공기가 바뀌셨습니다. 사모님의 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두 분의 눈동자에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와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두려움이 동시에 비치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서 계셔야 하셨습니다. 기사란 그런 직업이셨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느껴도 들키지 않는 척.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첫 인사에서는 정중함이 무기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 너머로 덮개가 닫힌 오르간이
조용히 빛나고 계셨습니다. 그 빛이 제게만 보이는 신호처럼 느껴지셔서 제가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고 저는 따라 나가셨습니다. 차문을 열어드리며 손끝에 남아있던 떨림을 숨기셨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라디오에서 아주 짧게 건반 소리 비슷한 음악이 스치셨습니다. 그 찰나에 제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박자를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급히 멈추셨습니다. 누가 봤으면 이상하게 여기셨을까 봐서요. 그런데 백미러로 보인 회장님의 눈이 제 손끝을 보신 것 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확신도 부정도 아닌 공포 같은 희망으로 흔들리셨습니다. 차가 저택의 대문을 빠져나가실 때 저는 룸미러로 집을 한 번 더 보셨습니다. 창문들이 커튼을 닫고 있어도 거실 중앙에 무언가가 자꾸 떠오르셨습니다. 마치 저택이 아니라 커다란 상자 같으셨고 그 상자 안에는 열어서는 안 되는 서랍 하나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셨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괜한 상상이라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만 문이 두드려지셨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실 때마다 손끝이 다시 박자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셨습니다. 기사 잃은 손이 떨리면 끝이셨습니다. 저 자신을 다그치며 눈을 앞으로 고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속삭이셨습니다. 저오르간 덮개를 열면 무엇을 보게 되실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평생 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이 덮개 닫힌 악기처럼 제 앞에 놓이셨습니다. 강 기사님, 오늘은 본사 다녀오신 뒤에 회장님 서재에서 서류 가방을 챙겨 오셔야 합니다. 거실 쪽은 되도록 지나가실 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사모님이 예민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오전 일정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시는 길이 괜히 길게 느껴지셨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냄새도 말도 없으셨습니다. 회장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화면을 보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창밖만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 어떤 장면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셔서 저는 속도를 더 부드럽게 맞추셨습니다. 저택 문이 닫히자 다시 그 정적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거실을 스치셔야 하셨고 거실엔 오르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몸은 거실 중앙으로 끌려가듯 방향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일입니다라고 되뇌며 발걸음을 꺾으셨습니다. 그때 거실에 사람이 계셨습니다. 한미영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은 하얀 천으로 오르간을 닦고 계셨습니다. 닦는 속도가 느리셨고 천은 힘을 주지 않고 미끄러지듯 움직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손끝에는 망설임과 애도가 엉켜 있으셨습니다. 마치 닦아야만 무언가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시선을 낮추고 서재 방향으로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이미 제 존재를 아시듯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하시면서도 쉽게 깨지는 유리 같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사모님은 손짓으로 길을 안내하셨고 그 공손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셨습니다. 이 집의 공손함에는 늘 무게가 섞여 있으셨습니다. 서재는 책 향기로 가득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으셨고 저는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셨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선명하셨는데 방 안의 공기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비가 제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다시 거실을 지나가시려는 순간 사모님이 천을 접어 덮개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셨습니다.
덮개는 단단히 닫혀 있으셨고 잠금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열리지 말라는 기운이 느껴지셨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을 삼키셨습니다. 왜 이 악기를 이렇게까지 지키시는지, 왜 회장님은 근처만 오면 표정이 굳으시는지요. 하지만 그런 질문은 기사로서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장님은 약속 장소로 향하자고 하셨습니다. 목적지는 꽃집과 공방이 있는 골목이셨습니다. 차가 멈추자 골목 끝에서 서가은 아가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리본 상자와 주문서 바구니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아가씨는 차문을 열어드리는 제 손을 보고 잠깐 멈추셨습니다. 마디가 굳은 제 손가락을 보시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대하듯 눈이 미묘하게 좁혀지셨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아가씨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손끝도 같은 박자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참으셨습니다. 우연이라면 지나갈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연이라고만 부르기 어려우셨습니다. 같은 리듬이 손끝에서 먼저 나오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봉자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데워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시려 애쓰셨지만 손끝의 박자는 계속 제 안에서 울리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멜로디가 제 몸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것 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가 깨어나려는 방향은 늘 저택 거실 한가운데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제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눈치채실 뿐이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이시며 찻잔을 들었지만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데도 손이 쉽게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등을 한번 토닥이셨고 그 토닥임이 물어도 되느냐는 질문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거실의 빛과 덮개 선이 떠오르셨고 결국 새벽에 결심하셨습니다. 저택에서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겠다고요. 다만 그 선이 어디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은 아가씨 일정도 함께 도우시게 됩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가씨가 조용한 걸 좋아하십니다. 다만 거실 오르간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어제와 달리 조금 분주해지셨습니다. 딸의 행사 준비가 가까워지면서 포장 상자와 리본 꾸러미가 현관에 쌓여 있으셨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고 물건을 정리하셨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병, 눌리면 망가질 꽃바구니, 손잡이, 얇은 종이 포장지까지 하나하나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평소보다 무거우셨습니다. 서가은 아가씨는 문을 열고 나오실 때부터 마음이 바쁘셨습니다.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상자를 눌러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으셨고 시동을 거는 순간 손끝이 또 박자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핸들에 고정하고 왼손으로 기어 레버를 조용히 잡으셨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를 붙잡으셨습니다. 꽃시장 골목은 사람 냄새와 물 냄새가 섞여 있으셨습니다. 젖은 꽃잎이 반짝이셨고 좁은 길로 손수레가 지나가셨습니다. 아가씨는 주문서를 확인하시고 품질을 살피시며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한 발 뒤에서 무거운 바구니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잠시 손목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긴장이 올라오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그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손목을 만지려다가 멈추셨습니다. 같은 동작이 겹치면 이상하게 보이실까 봐서요. 공방에서 정리하실 때 아가씨가 리본 철사에 손끝을 살짝 긁히셨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셨지만
놀람이 먼저 표정에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차에 두고 다니시던 구급함을 꺼내셨습니다. 소독솜, 밴드, 물티슈 순서가 너무 익숙하셨습니다. 아가씨는 제 손놀림을 보며 잠깐 멈추셨습니다. 고마움과 함께 또 다른 낯설미 섞여 있으셨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으셨습니다. 점심 무렵 비가 잠깐 내리셨습니다. 공방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리자 빗소리가 들어오셨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숨이 편해지셨습니다. 기억은 떠오르지 않으셨지만 편안함만 남아 있으셨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시는 길에도 아가씨는 손끝으로 무릎을 두드리셨고 그 박자가 제 안에서 울리던 박자와 완전히 같으셨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차가 아니라 제 마음이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겹치는 것들이 더 늘어나셨습니다. 아가씨가 차에 타실 때마다 은은한 백단향 같은 나무 향이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방향제를 바꾼 적이 없으셨는데도 그 향이 차 안에 스며드는 듯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가씨 가방에서 작은 향초가 살짝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묻는 순간 대답이 제 쪽으로도 돌아오실까 봐서요. 제 취향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이상하셨습니다. 아가씨가 공방 안에서 정리하시는 동안 저는 벤치에 앉아 계셨고 허전함이 올라오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박자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박자가 나오면 머릿속에는 얼굴 없는 뒷모습이 스치셨습니다. 누군가가 건반 앞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 등을 따라가려다 늘 멈추셨습니다. 현실에서 잠깐 멍해졌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순간들이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전함은 오르간을 떠올리면 더 깊어지셨습니다. 저는 아직 덮개를 열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손끝이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주장과 첫 경고가 제 안에서 부딪히셨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엔진은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사 전날이니 아침부터 짐을 한꺼번에 싣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전시장으로 먼저 가시고 기사님은 잊은 물건이 있으면 다시 집에 들를 수도 있으십니다. 그때는 집에 아무도 없을 수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행사 전날이 다가오자 저택의 공기는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겉으로는 준비의 분주함이셨지만 그 분주함 아래에는 오래 숨겨둔 무언가가 들썩이셨습니다. 상자들이 현관에 쌓이고 의상 커버가 옷장 밖으로 나오고 가은 아가씨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저는 트렁크에 물건을 싣는 순서를 머릿속에 그리셨습니다. 액자리는 세워서 유리병은 완충제로 꽃바구니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며요. 일은 일답게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되는 법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실을 지날 때 사모님이 오르간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눈이 멀리 가 있으셨고 입술은 말라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발소리까지 죽이시며 지나가셨지만 사모님은 제 기척을 느끼시듯 고개를 아주 조금 돌리셨습니다. 슬픔이 오래되면 사람은 예민해지기도 하셨고 저는 그 예민함이 언젠가 터질까봐 겁이 나셨습니다. 회장님이 계단을 내려오실 때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과 오르간이 같은 화면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는 듯 하셨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며 코트를 걸치셨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오르간 모서리를 아주 살짝 스치셨습니다. 그 스침이 참는 동작처럼 보이셨습니다. 회장님은 보지 않으려 하셨고 보지 않으려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해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기계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차 문을 열어드리고 벨트를 확인해드리고 출발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되려 할수록 마음은 사람으로 남으셨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 가족이셨는데 그 가족은 서로를 감싸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순이 오르간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 가은 아가씨는 창밖을 보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하셨습니다. 손끝은 또 박자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거울로 그 손끝을 보며 입안이 바짝 마르셨습니다. 손끝의 박자 하나가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처럼 보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셨고 저는 운반을 도우신 뒤 밖에서 대기하셨습니다. 대기 시간은 길어도 그날은 더 길게 느껴지셨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은 아가씨가 급히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말하실지 제게는 이미 보이셨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기면 다시 저택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목이 조여오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전시장에 남는다면 저택은 텅 비실 것이셨습니다. 텅 빈 공간은 규칙이 약해지는 공간이셨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묘하게 밝으셨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주차장은 비어 있으셨고 집안은 아무 기척도 없으셨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시계 초침 소리가 복도를 따라 또각또각 걸어가셨고 제 발소리도 대리석에 반사되어 2배로 들리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2층 작업실로 올라가 필요한 물건을 챙기셨습니다. 조명 받침대의 금속이 손에 차갑게 닿으셨고 캔버스는 생각보다 가벼우셨습니다. 내려오시는 계단에서 저는 일부러 시선을 앞으로만 두셨습니다. 그러나 1층에서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결국 고개를 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거실 중앙에 오르간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계셨습니다. 사람 없는 집에서 그 악기는 더 커 보이셨고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덮개는 여전히 닫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방금 누군가가 연주를 끝내고 덮개를 닫은 듯한 잔향을 상상하셨습니다. 그 상상 하나가 제 가슴을 세게 두드리셨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딱 한 번만 확인하면 되지 않나? 손만 올려두고 바로 덮으면 아무도 모르실 거야.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지? 저는 제 마음에서 나온 목소리인지 누군가의 기억이 속삭이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시고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캔버스와 받침대는 복도에 잠시 내려두셨지만 몸은 이미 오르간 쪽으로 기울어 있으셨습니다. 발끝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움직이실 때마다 스스로를 말리려는 의지가 뒤로 밀리셨습니다. 제가 어기려는 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 집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침묵이라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로지르셨습니다. 빗속에서 오르간의 목재는 더 짙게 보이셨고 닦아놓은 표면은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 얼굴은 낯익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늘 제 얼굴을 일하는 사람의 얼굴로만 보셨습니다. 감정을 넣지 않고 사연을 숨기는 얼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친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번져 있으셨습니다. 기다림, 그리움, 이유 없는 두려움이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덮개 위에 올리셨습니다. 닿는 순간 손바닥이 찌르르 하셨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데 체온이 바뀌는 듯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매일 닦으셨던 결이 손끝에 전해지셨고
그 결마다 다친 채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박혀 있는 느낌이셨습니다. 저는 그 의지를 밀어내는 사람이 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셨습니다. 그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셨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 작은 손이 건반을 더듬고 누군가의 웃음이 아주 가까이 들리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 위에 놓이시는 감각이 남으셨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잠깐 숨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기억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덮개의 손잡이를 잡으셨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자 덮개가 들어 올려지셨고 가슴이 저 아래에서부터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셨고 목이 메이셨습니다. 덮개가 완전히 열리자 건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질서가 이상하게도 집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이 여기였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 드셨습니다. 그 착각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의자를 당기시는 소리가 바닥을 긁으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놀라셨습니다. 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막을 것만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거실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앉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셨다가 곧 따뜻해지셨습니다. 마치 제 몸이 이 자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손을 건반 위에 올리셨습니다. 손가락이 제 의지보다 먼저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멈추려 하셨지만 손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첫 음이 거실에 퍼지셨습니다. 맑고 오래 참고 있었던 숨 같은 소리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울 이유를 찾지 못하시고 다만 울음이 먼저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지며 멜로디가 조용히 형태를 갖추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머리로는 모르셨는데 손은 확신하셨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숨을 쉬어야 하는지까지요. 음들이 이어지며 거실은 돈과 권력의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보관해 둔 방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서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길을 찾으신 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현관 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셨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 더 무거워지셨고 복도 쪽에서 사람의 기척이 아주 희미하게 번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도 누군가가 돌아오셨다는 걸 알 것 같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손끝은 방금 시작한 이야기를 끝까지 말하려는 사람처럼 떨리며 다음 음을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오르간에서 흘러나온 선율이 거실 천장에 닿아 한 바퀴 돌고 내려오실 때 현관 쪽 공기가 먼저 바뀌어 있으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바람이 복도를 타고 지나가셨고 그 바람이 거실까지 닿는 순간 저택의 정적이 얇게 찢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끊기면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을 것처럼 손가락이 자기 자리를 찾아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머리로는 규칙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몸은 그 규칙보다 오래된 것을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세 사람의 기척이 동시에 멎어 있으셨습니다. 그 멈춤이 곧 충격이라는 걸 저는 등으로 느끼셨습니다. 마지막 음을 향해 갈수록 제 가슴은 더 조여오셨습니다. 소리가 끝나면 무엇이 시작될지 알 수 없으셨기 때문이셨습니다. 마침내 선율이 끝에 닿아 길게 여운을 남기셨고 저는 손끝을 천천히 떼셨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지셨지만 방금 전의 음악보다 더 큰 소리가 침묵 속에서 울리셨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숨이 막힌 소리이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은 아가씨가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피가 빠진 듯 창백하셨고 사모님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실 뻔하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한 발짝 나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셨고 그 흔들림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알아버린 사람의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순식간에 기사로 돌아가야 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이셨고 숨이 떨려도 최대한 단정하게 사과의 태도를 갖추셨습니다. 변명은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규칙을 깬 사실은 남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엔 분노의 방향으로 기울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르간을 한번 보신 뒤 그 감정이 갑자기 꺾이셨습니다. 분노 대신 혼란과 공포가 올라오셨고 그 공포는 단순히 규칙이 깨진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셨습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이 소리로 돌아왔다는 공포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오르간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며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가 작게 떨리셨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단지 놀라서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징후라는 걸 느끼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제 손을 보셨습니다. 방금 전 건반을 눌렀던 손가락의 모양, 손목의 각도, 리듬을 타던 작은 버릇까지요. 그 시선은 조용히 제 안쪽을 훑어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낮추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무언가를 확신할까 두려우셨고 동시에 저 역시 그 확신을 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기 때문이셨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이 거실을 빠져나가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발소리가 급하셨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한 번 더 얼리셨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당장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일정에서 빠지라고 일단 밖으로 나가 조용히 기다리라고 지시하시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오르간 덮개를 조심스럽게 닫으셨습니다. 덮개가 닫히는 소리는 자물쇠처럼 들리셨고 그 소리가 제 가슴에도 잠금을 거는 것 같으셨습니다. 전시장로 다시 향하시는 차 안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으셨습니다. 엔진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지셨고 저는 그 일정함에 매달려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가은 아가씨의 기척이 뒤에서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한참을 참고 계시던 가은 아가씨가 결국 조심스럽게 제게 질문을 건네시는 듯한 태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눈을 보셨습니다. 그 눈은 호기심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붙잡고 있던 의문을 풀려는 눈이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오르간 소리를 들은 순간 오래 반복되던 꿈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위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늘 보이던 뒷모습이 오늘 거실에서 그대로 겹쳐졌다고 믿기 힘든데도 믿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느끼시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다시 저릿해지셨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꿈을 떠올리고 계셨기 때문이셨습니다. 누군가의 등을 따라가다가 늘 문턱에서 멈추는 꿈, 문이 닫히기 전에 깨어나는 꿈이요. 대화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듯 하셨고 저는 제 쪽의 이야기를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라다 할머니 봉자님 손에 자랐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 안쪽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꺼내 보이는 일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은 아가씨가 생일 이야기를 꺼내시자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 막을 수 없으셨습니다. 서로가 같은 날짜를 알고 계셨고 그 날짜가
서로의 얼굴을 더 하얗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은 아가씨는 차문을 잡은 채 잠시 움직이지 못하시며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계신 사람처럼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하시고 그저 운전석에 앉아 숨을 고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예감이 비처럼 조용히 내려앉고 계셨습니다. 전시장 세팅 시간 동안 저는 바깥 벤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유리 너머에서 전문가처럼 움직이고 계셨지만 손끝이 자주 떨리셨습니다. 조명을 맞추고 위치를 조정하실 때마다 방금 전 거실에서 듣던 선율이 머릿속에 다시 울리는 듯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지셨습니다. 가은 아가씨의 흔들림이 저 때문일까 두려우셨고 동시에 그 흔들림이 누군가를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저녁 무렵 전시장 일이 끝나자 가은 아가씨는 차에 타시면서도 말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시는 길은 길고 조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늘 하루가 사고로 끝날지 전환으로 이어질지 가늠하려 애쓰셨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현관불이 켜져 있으셨습니다. 들어가시는 가은 아가씨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은 더 멀게 느껴지셨고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빗물처럼 흐리게 번지셨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 봉자님의 기척이 집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늘 계시던 자리, 늘 계시던 물컵, 늘 접어두신 담요가 그대로이셨습니다. 그 그대로가 오늘따라 위로이면서도 죄책감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시다가 결국 할머니께 제 과거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마음이 미끄러지셨습니다. 왜인지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손끝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셨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되셨기 때문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말을 아끼시는 기색이셨습니다. 그러나 제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시자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호시설에서 왔고 이름 말고는 기억이 없었다는 이야기, 데려오던 날이 지금까지 제 생일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조용히 풀어주시는 흐름이 이어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오르간 건반을 누르던 감촉과 전시장에서 가은 아가씨가 떨던 눈빛이 한 줄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지는 대신 가슴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진실은 가벼운 것이 아니셨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는 다른 문이 열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오래 닫아두었던 방을 열어보시는 장면이 떠오르셨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오늘 거실에서 두 분이 보이셨던 그 표정이 그 방의 공기와 맞닿아 있다는 확신이 드셨습니다. 사모님의 눈물은 단지 음악 때문이 아니셨습니다. 음악은 스위치였고 켜진 건 오래된 죄책감과 기다림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오르간 소리와 함께 꿈의 장면들이 더 선명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웃음, 창가에 맺힌 빗방울, 그리고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손길이요.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손길이 너무 분명해서 저는 그 손길을 모른다고 부정하기 어려우셨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두려우셨습니다. 감각이 진실을 끌어올리면 지금의 삶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으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박순덕님의 태도가 더 조심스러워지셨고
사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현관으로 나오셔서 저를 맞이하시는 듯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차 안에서 제 운전하는 뒷모습을 오래 보시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그 시선은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셨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을 때 사람은 그런 시선을 갖게 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무서우셨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나는 누구였는가를 모른 채 살아야 할지도 모르시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저택의 공기는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준비처럼 느껴지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전시장 일정을 이어가시면서도 틈만 나면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시는 듯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오르간을 닦는 시간이 더 길어지셨고 회장님은 서재에서 무언가를 오래 검색하시는 기색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흐름을 직접 듣지 않아도 감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몰리면 집 전체의 공기도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아침에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잠시 안으로 들어와 쉬었다 가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불안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표정은 이전의 분노가 아니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밤을 새운 사람의 흔적과 결심한 사람의 무게가 함께 얹혀 있으셨습니다. 사모님도 계단 아래에 조용히 서 계셨고 가은 아가씨는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세 분 모두 제가 앉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듯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오래 숨겨둔 과거를 설명하는 쪽으로 말을 꺼내시는 흐름이셨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 그 뒤로 이어진 긴 시간, 찾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그럼에도 찾지 못한 절망의 시간까지요. 사모님은 그 이야기의 중간중간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울음을 크게 터뜨리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신 숨이 얇게 떨리셨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며 누군가의 인생이 제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려는 순간을 목격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핵심은 선택의 문제로 놓이셨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되 제 동의 없이 진행할 생각은 없다는 태도로요. 그 태도 덕분에 저는 숨을 조금 되찾으셨습니다. 만약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위기였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의 방식으로 저를 존중하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존중이 오히려 더 무거우셨습니다. 존중은 책임을 함께 가져오시니까요. 저는 머릿속에 봉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제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다른 가족을 찾게 되면 할머니는 어떻게 느끼실까요?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미셨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안에 빈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셨습니다. 오르간 앞에 앉는 순간 울음이 쏟아졌던 이유, 손끝이 멜로디를 기억하던 이유, 가은 아가씨와 너무 많은 것이 겹치던 이유를요. 그 빈칸을 비워둔 채 살면 저는 평생 같은 꿈의 문턱에서 깨어나실 것 같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확인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일이 아니라 제 삶의 뿌리를 찾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안도의 표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비치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셨고 어깨가 작게 떨리셨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기쁨인지 공포인지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진실은 늘 그렇게 두 얼굴로 오시니까요. 검사는 조용하고 정식으로 진행되셨습니다. 병원은 차가운 곳이 아니라
결정을 확인하는 장소로 그려지셨습니다. 저는 검사 그 자체보다 기다림이 더 무서우셨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저택 가족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길게 늘어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장님은 차 안에서 저를 자주 보셨고 사모님은 현관에서 제 걸음걸이를 기억하려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커피를 건네는 손길조차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저는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이미 이 집이 제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 전에 저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저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셨습니다. 박순덕님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셨고, 가은 아가씨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도 자꾸 창밖을 보셨습니다. 회장님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셨고, 돌아오시는 걸음이 평소보다 느리셨습니다. 저는 그 느린 걸음에서 이미 답을 예감하셨습니다. 사람은 좋은 소식을 앞두고도 느려지시고 나쁜 소식을 앞두고도 느려지시기 때문이셨습니다. 회장님이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모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손으로 입가를 가리시는 듯한 태도로 숨을 고르셨고 가은 아가씨는 소파 끝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시더라도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 하나의 의식처럼 진행될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수십 년 기다려오신 사람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허투루 다루실 수 없으셨습니다. 잠시 뒤 회장님은 저를 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크게 뛰셨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으셨고 세 사람의 눈이 이미 붉어져 있으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으시는 흐름 속에서 손바닥이 차가워지셨습니다. 회장님은 봉투에서 나온 서류를 제 앞에 두시며 긴 시간 숨겨두었던 말의 무게를 꺼내 놓으시는 태도셨습니다. 서류의 숫자와 용어는 제게 낯설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 분명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참지 못하시고 가은 아가씨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을 마음속에서 되뇌는 얼굴이셨습니다. 회장님의 어깨는 떨리셨고 그 떨림은 힘의 떨림이 아니라 무너짐과 되살아남이 동시에 오는 떨림이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멍해지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고 몸이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손끝이 떨리셨고 목이 마르셨고 시야가 잠깐 흐려지셨습니다. 그때 오르간의 덮개선이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닫혀 있었지만 이제는 닫아야 할 슬픔이 아니라 열릴 수 있는 희망처럼 보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오래 미안해해 오신 사람의 방식으로 사과하시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는 위치가 너무 낯설어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직 제 피부에 맞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봉자님의 아들처럼 살아오셨고 그 삶은 진짜였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 안쪽에서 오래 비어있던 칸이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퍼즐이 맞춰질 때 사람은 안도하면서도 두려워하십니다. 맞춰진 뒤의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하시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봉자 할머니를 떠올리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진실을 나만의 이야기로 두면 할머니를 배제하게 되실 것 같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족을 동시에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 가은 아가씨도 그 사실을 이해하려 애쓰시는 분위기셨습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방향으로 흐름이 정해지셨습니다.
저택의 차가 제가 살던 골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제 인생이 한 번 더 꺾이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가실 때 회장님은 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기셨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불편함이 아니라 경외감처럼 보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계셨고 가은 아가씨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숨을 길게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초인종 앞에서 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 문 하나가 지금까지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버릴 것 같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눌러야 하셨습니다. 눌러야만 앞으로 갈 수 있으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봉자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먼저 보시고 안도의 표정을 지으려 하셨다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빛이 흔들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을 들으시는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손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의 형태이셨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깊이 숙이시며 감사의 뜻을 전하려 애쓰셨고 회장님은 할머니 앞에서 체면보다 진심을 택하시는 태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건 결국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시면서도 끝내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방식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보호시설에서 혼자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리시는 듯 하셨고 그날 왜 저를 데려오셨는지 다시 말해주시는 흐름이 이어지셨습니다. 그 말은 사모님에게는 위로이자 아픔이셨고 회장님에게는 감사이자 죄책감이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자신이 모르는 시간 동안 오빠를 지켜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복잡함 속에도 감사가 분명히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제 마음이 먼저 말을 밀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새로 찾은 가족 역시 제 가족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붙잡고 싶으셨습니다.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저는 알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시듯 손을 더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허락처럼 느껴지셨습니다. 함께 가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으셨지만 할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지시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셨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잃을 뻔한 것들을 한꺼번에 되찾는 사람의 눈물이셨습니다. 며칠 뒤 저택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오르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 이제는 금기가 아니라 가족을 모으는 중심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르간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셨습니다. 모두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고 봉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올려두신 채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눈을 감고 계셨고 회장님은 사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가은 아가씨는 손끝에 떨림이 멎은 얼굴로 오래 기다린 장면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첫음을 누르셨습니다. 거실에 맑은 소리가 퍼지셨고 그 소리는 저택의 벽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데우셨습니다. 이어지는 음들은 더 이상 죄책감의 잔향이 아니셨습니다. 희망의 순서였고 치유의 리듬이셨습니다. 저는 손끝이 기억하던 것을 이제는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숨이 편해지셨고 어깨가 내려오셨습니다. 오르간은 슬픔을 봉인하는 상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계절을 다시 불러오는 악기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남으셨고 거실에는 한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적은 과거의 침묵이 아니라 함께 듣는 사람들의 고요한 감사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갈 곳이라는 말이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저택도 빌라도 그 사이에 놓인 시간도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오르간 덮개가 닫히는 소리는 더 이상 잠금이 아니셨습니다. 내일 또 열 수 있다는 약속처럼 들리셨습니다.